가번 판례는 아까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그죠?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 똑같은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뭐 그렇게 긴데 제가 한 거지만 그걸 이거죠. 저당권이요.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래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된다. 따라서 경매가 된 후에는 말소 회복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도급 계약을 해서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인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거 했었어요. 근데 을이 요거를 다시 하도급을 줬어요. 병에게. 하도급을 줘가지고 이게 뭐죠? 하수급인이라 그러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건물이 건축이 되면 도급인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갖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병은 갑에게 돈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도 못하고 병이 갑에게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뭐 하지도 못해요? 청구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만약이죠. 가정이죠. 도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 판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다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조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누구한테 기속됐죠? 수급인에게 기속된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급인이 목적물에 관한 뭘 취득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면 하수급인도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면 저당권 효력이죠. 너무 많이 하셔서 머리 용량 초과되면 어떡하죠? 저당권이 효력해가지고 가번입니다. 가번. 요거는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는데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런 거 있나요? 의외로 많더라고 이게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첫째는 그러면 이제 막 주민들 막 대마고 난리 났죠. 그죠? 뭐 무슨 건설회사는 자폭하라, 뭐 생존권을 보장하라 막 난리 났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열받아가지고 요거를 전유 부분을 을한테 팔아먹었어요. 을에게 팔아먹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재수없게 긁고 나서 바로 대지권 등기가 났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요? 열받습니다. 그죠? 왜 열받겠어요? 대지권 등기가 없을 때 팔아먹으면 제가 받겠어요? 제가 못 받았죠. 그죠? 근데 대지권 등기가 나와버리면 얘만 돈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받아서 이거를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요거 무효입니다.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전여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뭐가 있어요? 일체성이 있으므로 뭐 할 수 없죠?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후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같은 논리입니다. 자,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전유 부분에다만 뭐가 설정이 되냐면 K라는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후에 대지권 등기가 나면 요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뭐죠? 대지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사후에 대지권을 취득하더라도 요 대지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미치니까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당연히 무엇도 함께 취득하죠?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는 판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그래도 좀 기억 안 해두시면 뭔가 싶을 수 있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다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저당권액이 부합물에도 미친다는 거죠.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이 독립성이 없어서 기존의 건물에 뭐가 되세요?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액이 증축된 부분에도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만 따집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그것이 무효가인지 불법인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다번 판례인데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요. 경매 과정에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죠?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저당권자의 물상대에서 나와 있는 것도 이것도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의하려면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일반 채권자나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물상대의권이 인정된다. 여기고. 그 다음 우측에 4번 해가지고 일괄 경매권이 나와 있는데요. 가번과 나번입니다. 자, 일괄 경매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했어요.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 마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돼서 건물이 철거 청구가 들어오면 정당합니다. 그래서 가번 보시면 민법 제 365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자가 그 목적물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능만을 인정할 뿐 그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까집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괄 경매는 저당권자의 의무다. X. 의무가 아니라 뭐죠? 권능,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나번 판례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이 갑의 소유고요. 나대진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자인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요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일괄 경매 못합니다. 왜요? 일괄 경매는 저당권 설정자인 누구 거야 돼요? 갑의 것이어야 되는 거죠. 다만 을이 신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갑에게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넘어왔다면 그때는 뭐죠?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신축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나번 판례입니다.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신축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뭐만 하고 있으면요, 소유만 하고 있으면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론 해가지고 가번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중간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수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렸었나요? 갑과 을이 외상 거래를 하기로 하고 갑 소유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요. 채권액이 막 증감 변동한다 그랬죠. 2천만 원이었다가 800이었다가 2,500이었다가 뭐 1,500이었다가. 근데 요 중에서 예를 들어서 800만 원 채권이 병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요 근저당권은 병에게 뭐 하지 않습니까? 쫓아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갑과 을은 앞으로도 계속 뭘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뭐죠? 가번 판례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이런 겁니다. 제가요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을 끼고. 근데 그 대출을 끼고 샀는데 그 아파트가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국민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돈을 못 갚으면 국민은행이 그 아파트를 경매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뭐죠? 끼고 사서 제 아파트에 뭐요?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제가 나중에 국민은행에서 뭐죠?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대출 그럼 못 갚았거든요. 이랬을 때 국민은행이 제 아파트를 경매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없습니다. 결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은 그 신채무자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뭐하는 것은요?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죠. 다시 말하면 신용대출을 받는 신채무는 기존의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아요? 담보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제가 신용대출금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 제 아파트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번 판례 가지고 나와있는데 뭐 읽어볼 필요도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채무자인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고 실제 갚아야 될 돈이 3,500이라면 채무자인 갑은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느냐? 채무자인 갑은 채권 최고액인 3천만 원을 갚아야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인 3,500만 원을 다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 취지고, 물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어디까지만 갚으면 돼요? 3천만 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서가 채권자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면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이 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이님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작년 또 이게 또 시험 문제 답이었죠. 다시 한번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액이 확정될 때는 언제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가번 판례는 이런 겁니다.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A 부동산, B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됐고요. A 부동산의 1순위가 을이 있고 2순위가 병이 있는데 을이 일시 배당을 하는 바람에 병이 돈을 덜 받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먼저 대의하기 때문에 B 부동산에서 자기가 받아갈 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만 가분 판례입니다. 요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그때는 뭐 할 수 없냐면 대의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가번.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이런 문제죠. 을이 갑에게 이건 쪽지 시험으로 풀어보기까지 했죠. 1억 5천을 빌려주고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을 설정했는데 만약에 동시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다만 요 비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모자라는 돈만 뭐죠? 물상보증인에게 받아간다. 그래서 제가 쪽지 시험 보면서 요게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A 부동산이 1억이고 B 부동산이 2억이면 만약에 B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기 때문에 을은 A에서 1억을 받고 모자르는 5천만 원만 어디서 B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신품 읽어볼게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어떻게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뭐가요? 앞에 뭐가 있죠?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뭐죠? 배당을 하여야 한다. 이해되시죠? 이거 간단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번 판례인데 넘겨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다와 라가 그 작년도 판례여가지고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이게 또 나올까봐 걱정스럽긴 한데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A 부동산에 B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A 부동산에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병이 있고요. 1순위가 또 B의 을이고 2순위가 뭐죠? 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1억 5천이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공동근저당인 거죠. 뭐죠? 공동근저당이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병이 A 부동산에 대해서 뭐죠? 경매를 신청하면 이 사람은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언제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이해되시죠? 그죠? 요랬을 때 비부동산에 관한 의뢰 공동근저당권도 채권액이 확정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근저당권의 일부가 먼저 다른 원인으로 경매가 됐을 때 이 사람의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지만 다른 물건에 있는 공저당권의 채권액은 뭐 되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가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의 모든 채권액이 다 확정된다. 그럼 뭐죠? X. 경매가 진행된 물건의 채권만 뭐죠? 확정이 되고요. 다른 물건에 있던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뭐 되잖아요?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 좀 결론만 기억해 두시는데 맨 위에 오른쪽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되지만 무슨 말이죠? 얘가 경매를 신청하면 의뢰 근저당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뭐죠?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결론문 띄워놓습니다. 채권은 결론문에서 확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중간 읽어보셨습니다. 그죠?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라본 판례인데, 자, 이것도 이제 공동 근저당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채권 최고액이 B부동산에 5천만 원이라고 설정되어 있고요. A부동산도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이라고 설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천만 원 너무 많은가? 이건 안 할게요. 이게 하지 말고요. 아무튼 B의 뭐죠?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경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A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변제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B는 경매가 안 됐잖아요. 남아있는 B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이 2천만 원으로 축소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이겠지, 그죠? 다시 한번요. 자, 공동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일부가 경매가 된 이 사람이 일부는 뭐죠? 변제받으면 나머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변제된 금액만큼 뭐죠? 빠지게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 B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경매가 되면 어디까지만요? 2천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를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 채권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 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 변제를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 최고액으로 제한되며 해석함이 타당한다는 말은 변제받게 되면 채권 최고액 그 금액만큼 뭐죠? 축소가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자, 결론만 기억하자고 두 가지 판례인데 첫째,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일부 채권이 배당이 되더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공동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뭐 되진 않아요? 확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동근저당권이 20배당을 하면 모든 공동근저당권이 채권액이 확정된다. 그러면 뭐죠? X다. 그죠? 두 번째, 일부가 경매가 돼서 배당을 받게 되면 남아있는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이 배당된 금액만큼 뭐가 돼요? 축소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미 3천만 원을 변제받았다면 남아있는 B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5천에서 얼마를 2천으로 뭐죠? 축소가 된다. 결론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계약법입니다. 그죠? 계약법. 자, 111페이지 오시면 가번해가지고 일반론적인 게 나와 있는데 가와 나가 같은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좀 찾아보냐면 판례가 좀 길단 말이죠. 어디 있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줍니다.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입니다. 아파트 밑에서부터 뭐죠? 다섯 번째 줄.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분양계약이 아닙니다. 이 판례에 따른다면. 다시 말하면 분양계약, 매매계약이 성립되려면 매매대금도 결정이 돼야 되고요. 또 어떻게 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약은 뭐만 정했어요? 동호수만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아파트 분양계약은 동호수만 지정돼도 성립된다 그러면 뭐죠? X예요. 그럼 이게 뭐냐? 뭐로 봐야 될 거냐? 밑에서부터 다시 아무튼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 인도시기 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 일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계약은 위 계약은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고죠. 그래서 아파트 동호수만 지정하는 계약은 뭐가 아닙니까? 분양계약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계속 볼게요.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호수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새롭게 진짜 계약을 할 때 미리 동호수를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점은 이제 X입니다. 아파트 동호수만 지정한 계약도 분양계약이다 그러면 뭐죠? X다. 분양계약이 아니라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당연히 이게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관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 가번 판례는 큰 의미는 없고요. 라다라입니다. 라다라. 이것도 우리 그 쪽지 시험 지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나고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 청구하냐면 실내손해,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라번 만약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한 파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하고요. 답은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벌써 우리 이번 주에 수업한 부분까지 왔잖아요. 그죠? 아우, 솔직히 여러분도 그 수업 특강이 시작하면은 언제나 다 할래나 이런 생각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냥 언제나 다 할래나 하죠. 아무튼 이렇게 계약법 들어오면 마음이 이제 포근해지면서 행복합니다. 저는. 일단 1번의 가번 판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매순이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에요. 자,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유효죠. 왜요?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원래 누가 내야 돼요? 양도인,
매도인이 내야 되는데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한 거예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아파트를 2억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인 제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왔냐면 2,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실제로 이 아파트를 얼마에 구입한 거죠? 2억 2,500에 구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양도소득세는 매매 대금으로 이해합니다. 뭐라고요? 매매 대금. 동의하시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매매 대금의 지급은 뭐죠? 동시행 관계니까 이것도 뭐죠? 동시행 관계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죠? 매매 대금으로 이해합니다. 가번 보시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뭐기 때문에 매매 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이것도 아까 한 거죠.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아니면 동시 이행 항변권인지 여부는 뭘 가지고요?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따지죠. 그래서 원래 채권인 동시이행 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인 겁니다. 기억나시죠? 방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읽어보자고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채무가 뭐죠?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라는 말은 원래 채무가 뭐죠? 동시이행 관계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뭐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말은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선이행 의무자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는데 1번 판례는 우리가 많이 한 거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도 뭐죠? 동시행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만 중도금을 안 주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행 관계였던 잔대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뭐가 돼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되고요. 2번 또 하나 뭐죠?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자에게 뭐가 인정이 됩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은 일반론적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른쪽에 뭐죠? 별표 나와 있는 판례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부동산이 매도인께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선이행 의무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합니다. 그죠? 유효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다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유효하긴 하지만 또 두 번째는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하긴 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항상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별표 한번 읽어볼까요? 매매 계약을 맺은 후에야 등기부상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이나 실효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선이행 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 의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로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본입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쟁후는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뭐죠?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쟁후는 어떻게 해요? 계속돼야 됩니다. 그게 뭐죠? 라본 판례고 마본 판례 안 읽어봐도 돼요. 이건 뭐냐면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을 끼고 샀어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대출을 끼고 산 게 아니라면 매도인은 저당권을 뭐죠?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담보 등이 설정돼 있다면 그러한 담보 등을 말소하고 뭐죠? 이전 등기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2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부정되는 경우에서 가해가지고 또 많이 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협력 의무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안 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나번 판례인데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동일한 계약이어야 돼요.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닌가? 동일한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동일한 계약이 아니라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 관계인데 별도로 무슨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별도 이루어진 요 특약과 임대차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 번째를 보시면 뭐 어쩌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각서에 의하여 발생된 약정 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하나의 임대차 계약에 이루어진 계약 이행에 원상 회복 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발생 원인을 단류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사이에는 이행상의 결령 관계는 없으므로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죠? 배척되어야 한다는 말은 동시이행 관계는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고요. 따라서 다른 특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나 또는 항변권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검토해서 갑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이전 등기해 주는 곳하고 대금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죠. 인도는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샀는데 인도 안 해주면 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결론은 뭐죠? 잘 모르겠다. 판례는 뭐죠? 일관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례가 이랬다 저랬대요. 어떨 때는 인도까지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판시한 경우도 있고 등기만 해주면 되고 인도는 안 해줘도 된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예요? 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가 뭐죠?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인도는 목적물의 인도는 뭐죠?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번 판례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서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금액을 크게 써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이면 한 1억 5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왜 담보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냐면 만약에 갑이 약속한 날 돈을 안 주면 을은 이 1억 5천짜리를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돌려버리면 나중에 갑은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억 5천을 갚아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뭐죠? 담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갑이 만약에 을한테 돈을 갚을 때 반드시 이 어음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어음도 안 받았는데 돈만 갚아버리면 얘가 이 어음을 뭐죠? 돌려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갑은 뭐죠? 1억 5천을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변제와 어음에 반하는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변제와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뭐죠?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어음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시 이행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갑은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네요. 원래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면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것만은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뭐는 부담해야 돼요?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돼요. 요 판례거든요. 또 정리되면 이런 거죠. 변제와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뭔가요? 동시이행 관계죠. 다만 동시이행 관계이긴 하지만 뭐는 부담해요?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한다 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옛날에 한 번인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좀 지엽적이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4번 판례. 자, 이것도 엊그저께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살려고 거주하려고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니까 잔금은 세 주고 보증금으로 치를게요 라고 하길래 갑이 그럽시다 라고 허락을 해줘서 매수인인 을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병이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까지 해서 대항력권을 갖췄어요. 복습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을이 잔금을 안 주고 튀었을 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죠. 이때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보호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기억나시잖아요. 또 왜 모른 척해. 해제해서 엊그제 했잖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등기 안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 해저로부터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병은 나가야죠. 그죠? 그죠? 갑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고 병은 보증금 날린 겁니다. 그죠? 얘 지금 등기 안 했잖아요. 따라서 갑과 병 간의 관계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은 보증금 날린 거예요. 갑한테 뭐 할 수 없어요? 돌려달라고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나가라 했을 때 네가 보증금 안 돌려주면 못 나간다 라고 뭘 행사할 수 없어요?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 판례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건물 매수인이 아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못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니까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와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시 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라는 말은 이때 을은 병은 갑에게 무엇도 행사할 수 없어요. 동시이행항변권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은 뭐죠? 보증금 날린 거다. 그죠? 예.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렸죠. 중개업자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개업자가 병이 보증금 주러 오면 갑을 어떻게 불러가지고 입회하에 주게 하거나 아니면 중개업자가 병으로 하여금 잔금을 누구한테요? 갑에게 지적 치료도록 유도를 해야 병이 칼 들고 안 찾아온다. 그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임대해주고 보증금 막 끝내버리면 병이 나중에 뭐죠? 칼 들고 신문지에 칼 말고 쫓아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 우측에 효과입니다. 갑원은 또 쪽지심 풀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죠? 가번 판례고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판례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유치권도 잘 나와요.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죠?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번.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이유로 죄송합니다. 답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뭐냐? 이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뭐예요?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해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가 있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행 준비를 완료한 후에 그 사실을 뭐죠?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지해 줘야 뭐죠? 이행의 제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죠?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통지도 계속하래요. 뭐들? 통지도 계속하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야 준비됐으니까 가자 이 통지를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돼요. 뭐 어느 정도 계속해야 된다는 건 좀 명확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야 가자 오늘이라도 가자 이렇게 계속해야지만 상대방의 동시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환장합니다. 아무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제로 갑니다.